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는 숫자지만 몸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나이를 달리 먹습니다. 혹시 요즘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거나 예전보다 피로가 빨리 몰려오는 걸 느끼시나요? 그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5가지 방법을 따라가시면 앞으로의 삶을 더 건강하게 그리고 스스로의 발로 오래 걸을 수 있게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오늘 소개할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엄지척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노화는 달력처럼 모두에게 오지만 그 속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70대에도 활기차게 여행을 다니시고 또 어떤 분은 60대부터 병원 생활이 잦아지지요. 이 차이는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뻐근하거나 장 보러 갈 때 예전만큼 가볍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변화가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며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른 속도로 퇴화합니다. 30대부터 매년 근육량이 1%씩 줄어들고 60대가 되면 이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근육의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뼈가 약해지며 심지어 면역력까지 저하시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활동량이 줄면 심폐기능도 함께 약화됩니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4세 박도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40년간 회사에 다니다 은퇴 후 집에서만 지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려 했지만 6개월이 지나자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없어 일어설 때마다 의자 팔걸이를 짚어야 했고 마트에 갔다가도 금방 지쳐서 의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손자와 공놀이를 하다가 5분도 못 버티고 주저앉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동네 체육관을 등록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전문 트레이너가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첫 주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만 반복했습니다. 2주째부터는 가벼운 아령을 들고 팔 운동을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자 다리 운동기구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중간에 쉬지 않아도 되었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에 힘을 빌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6개월째에는 손자와 축구를 30분이나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2번 체육관에 가시며 같은 나이 또래들보다 훨씬 활기찬 모습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운동이 무서우시다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움직임을 기억하고 적응합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몸이 서서히 깨어납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동작들이 많습니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텔레비전을 볼 때 광고 시간에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에 10회씩 해보세요. 이 동작만으로도 다리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손목과 발목을 돌리는 운동을 자주 해주세요.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요즘 새벽 3시쯤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나이가 들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질 좋은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뇌를 수리하고 재생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또한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짧아지고 렘수면이라고 불리는 꿈꾸는 단계의 수면도 감소합니다.
이 렘 수면은 기억을 정리하고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들이 이 시간에 청소됩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히 졸린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악화되며 심지어 우울감까지 늘어납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근육 회복도 더뎌집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운동이나 식단을 유지해도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72세 정혜림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돌보느라 몇 년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자주 깨어 남편 상태를 확인하고 낮에도 걱정 때문에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간단한 계산도 힘들어졌습니다. 낮에는 계속 졸렸지만 밤에는 잠이 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해 수면 클리닉을 추천했습니다. 의사는 수면 습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는 침실로 들어가고 아침 6시에는 반드시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지만 낮잠을 자지 않고 버텼습니다. 두 번째로 실천한 것은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었습니다.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만들고 온도를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했습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는 휴대폰과 텔레비전을 끄고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명상을 했습니다. 또한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홍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였습니다. 남편 돌봄에 대한 부담을 혼자 짊어지지 말고 가족들과 역할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걱정거리들을 종이에 적어두니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들이 줄어들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낮 졸림이 거의 사라졌고 기억력도 예전만큼 돌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 습관들을 유지하고 계시며 남편 간병도 훨씬 수월하게 하고 계십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일정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수면 개선 팁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취침 1시간 전부터는 모든 화면을 끄고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푸른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둘째, 침실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소음을 차단하세요. 귀마개나 아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오후 늦은 시간에 카페인과 늦은 저녁 식사는 피하세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걷기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걷기만으로는 근육량 감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근력 운동만 하고 유산소 운동을 소홀히 하면 심폐 기능이 떨어집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두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걷기는 일상에 활력을 주고 근력 운동은 미래의 보험이 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 공장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기초 대사율이 높아져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찝니다. 또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주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뼈 건강입니다. 근력 운동은 뼈에 적절한 자극을 줘서 골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근력 운동을 어려워하십니다.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한다거나 젊은 사람들만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사실 우리 몸무게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인 근력 운동이 가능합니다. 스쿼트, 푸시업, 플랭크 같은 동작들은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76세 이성우님의 변화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을 때부터 걷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1시간씩 동네를 산책하셨고 걷기 모임에도 참여하셨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가면서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걷기는 여전히 잘했지만 계단을 오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예전만큼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 벽을 짚게 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의사는 골밀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걷기만으로는 뼈에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의사는 근력 운동을 병행할 것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체육관이 부담스러웠지만 집 근처에 시니어 전용 운동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주에는 저항밴드를 이용한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팔을 앞뒤로 당기고 다리를 옆으로 벌리는 간단한 동작들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쉬웠고 운동 후에는 몸이 개운했습니다. 2주째부터는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1kg짜리 아령으로 어깨와 팔 운동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일상에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중간에 쉬지 않아도 되었고 장을 보고 와서 무거운 쇼핑백을 들 때도 예전보다 수월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6개월 뒤 다시 받은 건강검진에서는 골밀도가 개선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걷기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고 계십니다. 주 3회는 1시간씩 걷고 주 2회는 근력 운동을 합니다. 같은 또래 친구들이 하나둘 지팡이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도 그분은 여전히 활기차게 혼자 다니십니다. 최근에는 등산까지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70세 배미정님의 이야기도 인상적입니다. 그분은 젊을 때부터 운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집안일과 육아에만 매달려 지내다가 60대 중반부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계단 내려갈 때는 난간을 꼭 잡아야 했고 장시간 서 있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연골이 많이 닳았다며 운동을 권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필라테스 수업이 열린다는 공지를 보았습니다. 필라테스라는 이름이 생소했지만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라는 설명에 용기를 냈습니다. 첫 수업에서는 매트에 누워서 호흡하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배를 부풀렸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코어 근육을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5분만 해도 힘들었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2주 후부터는 다리를 들어 올리고 버티는 동작을 추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균형 감각이 좋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한 발로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계단을 내려갈 때도 덜 불안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난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6개월째에는 손자와 놀이터에서 시소를 타며 놀 수 있을 만큼 균형 감각이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주 2회 필라테스 수업을 꾸준히 받고 계시며 집에서도 매일 15분씩 동작을 연습하고 계십니다. 운동의 핵심은 적당한 강도로 여러 부위를 골고루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꾸준히 조금씩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은 주 2회, 걷기는 매일 조금씩이면 충분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서서히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 가능한 운동 팁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달력에 운동하는 날을 미리 표시해 두세요. 약속처럼 정해 놓으면 빠뜨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회 해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워밍업이 됩니다. 셋째, 텔레비전을 볼 때 발목과 손목을 돌려주세요.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30분만 지나면 어김없이 졸음이 몰려오거나 오후만 되면 단 것이 당기시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부터 먼저 드시는데 이렇게 하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많이 분비하고 결국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다시 당분을 원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식사 순서와 방법을 바꾸면 이런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는 단순히 당뇨병 예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에너지 레벨이 일정해지고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또한 염증 수치가 낮아져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 다음 단백질을 먹으면 포만감이 생겨 밥의 양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밥이나 면을 먹으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66세 한서윤님의 변화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아침에 토스트나 시리얼로 식사를 해왔습니다. 간편하고 맛있어서 30년 넘게 이런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1시간 후면 어김없이 졸음이 몰려왔고 오전 11시쯤이면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정상 상한선에 근접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당뇨 전 단계라며 식단 조절을 강력히 권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당뇨병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딸이 걱정해서 영양사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양사는 아침 식단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흰 토스트와 시리얼 대신 계란과 채소로 아침을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그런 걸 먹는 게 어색했지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로 메뉴를 다양화했습니다. 계란말이에 시금치를 넣거나 두부조림에 버섯을 곁들이는 식으로 바꿔갔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을 먹고도 졸리지 않았고 오전 시간 내내 에너지가 유지되었습니다. 11시쯤 배가 고프긴 했지만 예전처럼 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점심때도 식사 순서를 바꿨습니다. 반찬을 먼저 충분히 먹고 밥은 반 공기만 먹었습니다. 한 달 후부터는 오후 간식도 바꿨습니다.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와 사과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밋밋하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맛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받은 혈액 검사에서는 공복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 식단을 유지하고 계시며 하루 종일 에너지가 일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73세 노지훈님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밥심으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한 끼에 밥 2공기는 기본이었고 국수나 라면도 자주 드셨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당이 200을 넘나들었고 당화혈색소도 8점대였습니다. 의사는 당장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분은 먼저 식단으로 조절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3개월의 기회를 얻어 식습관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밥량을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서서히 적응해 갔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식사 순서였습니다. 밥상에 앉으면 반찬부터 먼저 먹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나물, 생선이나 고기 반찬을 충분히 먹은 후에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반찬을 먼저 먹으니 밥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흰밥 대신 현미밥을 먹기 시작했고 국수나 라면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고구마나 단호박 같은 자연 탄수화물을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빵도 통밀빵으로 바꿨습니다.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공복혈당이 110대로 떨어졌고 당화혈색소도 6점대로 개선되었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라며 약물 치료 없이도 이 정도 개선된 것은 드문 일이라고 했습니다. 체중도 5kg이 줄었고 허리띠를 한 칸 조였습니다. 지금도 이 식단을 유지하면서 당뇨병을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혈당 관리의 핵심은 급격한 변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식사 순서 하나만 바꿔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상태에 가까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당이 많은 과자, 빵, 음료수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식단 관리 팁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모든 식사에서 채소부터 먼저 드세요. 샐러드나 김치, 나물 무엇이든 좋습니다. 둘째,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과일을 선택하세요. 하루 한 줌의 견과류는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탈수 상태에서는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낙상입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털고 일어나면 그만이었지만 60대 이후부터는 한 번 넘어지는 것이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이라도 당하면 회복에 몇 달이 걸리고 그 사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는 근육을 분해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건강한 노화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들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회적 고립입니다. 은퇴 후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가족들도 각자의 생활에 바쁘다 보면 점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우울감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떨어지고 인지 기능까지 저하시킵니다. 균형 감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눈으로 보는 시각 정보, 귀 안쪽의 전정기관에서 오는 평형 감각, 발바닥과 관절에서 오는 깊은 감각이 모두 합쳐져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모든 시스템이 조금씩 약화되고 특히 근력이 떨어지면 균형을 잃었을 때 빠르게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78세 오선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을 때부터 술을 즐기셨습니다. 회사 생활 40년 동안 거의 매일 저녁에 소주 한 병씩은 드셨고 은퇴 후에도 이 습관이 계속되었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심심해서 낮에도 간간히 술을 드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를 느끼지 못했지만 70대 중반부터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쉽게 잠들었지만 새벽에 자주 깨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또한 식욕이 떨어져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고 안주거리로만 배를 채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걷다가 비틀거리는 일도 늘어났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겨울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마신 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에서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자식들이 크게 걱정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동네 경로당에 나가시도록 했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또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의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전에는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합창단 연습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 자연스럽게 낮술은 끊어졌고 저녁에도 술의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합창단 활동이 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연습이 있었는데 그날만큼은 술을 마시지 않기로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을 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울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공연을 위해 몸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의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매일 밤 소주 한 병을 마시던 것이 주 2-3회 한 번에 한 잔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서 낮 시간 활동량도 늘어났습니다. 정기적인 사회 활동 덕분에 우울감도 사라졌고 인지 기능도 향상되었습니다. 지금도 합창단 활동을 계속하고 계시며 술은 특별한 날에만 조금씩 드신다고 합니다. 71세 장미라님의 경우는 낙상 예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분은 무릎이 약해서 걷다가 비틀거리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빙판길이 무서워서 외출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집 안에서만 지내다 보니 다리 힘이 더욱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이 동네 보건소에서 낙상 예방 프로그램을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무료였고 집에서 가까워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주 2회 1시간씩 진행되었는데 균형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배운 것은 한 발로 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3초도 버티기 어려웠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연습하다가 나중에는 혼자서도 30초 이상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리에서 다리 들기 운동이었습니다. 무릎을 90도로 구부려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집에서도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단에 물을 주면서 한 발 서기를 연습했고 텔레비전을 보면서 다리 들기 운동을 했습니다. 또한 집 안 곳곳에 안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를 달았고 계단에는 센서 등을 설치했습니다. 3개월 후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걸을 때 더 안정감이 있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덜 불안했습니다. 겨울이 되어도 조심스럽게나마 외출할 수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균형 운동을 하고 계시며 보건소 프로그램에도 계속 참여하고 계십니다. 예방의 핵심은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낙상의 경우 대부분 집 안에서 일어나므로 집 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으로 균형 감각과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사회적 연결도 의식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은 물론이고 동년배 친구들과의 모임도 중요합니다. 종교 활동, 취미 모임, 자원봉사 등 어떤 형태든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활동을 하나씩은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예방 수칙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집안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보세요. 욕실 손잡이, 계단 조명, 문턱의 높이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개선하세요. 둘째,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정해두세요. 작은 모임이라도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매일 간단한 균형 운동을 해보세요. 양치질하면서 한 발로 서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화 속도를 늦추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운동으로 몸의 기둥을 세우고 깊은 잠으로 회복의 시간을 확보하며 걷기와 근력으로 균형을 맞추고 현명한 식단으로 혈당을 관리하며 예방과 연결로 위험을 피하는 것. 이 5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것들도 함께 개선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꾸준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휴대폰을 조금 일찍 끄거나 내일 아침에 의자에서 일어나기를 10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속도는 늦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의 꾸준한 반복에 있습니다. 내일의 여러분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게 스스로의 발로 걸어 다니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